한국의 한적한 들판 사이에 숨겨진 작은 마을에서 한 예언이 시간을 가로질러 터져 나왔다. 그것은 노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절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한 아이에게서 왔다. 겨우 11살 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소녀. 지금까지는 평범한 삶 속에 숨어 살던 아이였다. 그녀가 말한 것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시작된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예언이었다. 그녀의 말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고 불안정한 정신의 환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황홀경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점점 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징조들로 가득한 비전에서 나온 것이었다. 첫 마디는 명확했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그날 밤 그녀는 말했다. 하늘이 피를 토했어요. 그리고 까마귀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은 번개처럼 나라 전역에 울려 퍼졌다. 며칠 만에 그 소식은 종교 지도자들, 영적 스승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퍼졌다. 예언은 이루어졌고 그것은 결코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 날짜에 대해 말했고 장소를 지목했고 사건들을 예고했다. 그것은 직설적이고 세세하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그동안 건강하던 소녀는 집을 나서며 바닷물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당에서 황홀경에 빠진 채 쓰러졌다. 눈이 뒤집혔고 몸이 떨렸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들이었지만 이내 분명한 문장과 의미 있는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황한 부모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늘에 뜬 2개의 피빛 태양, 한반도 지도를 돌며 날아다니는 까마귀 떼, 붉은 눈물을 흘리는 돼지. 그 그림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공포에 빠뜨렸다. 특히 마을의 노인들에게 그랬다. 그중 한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경고야. 그래서 마을에서 존경받는 무당을 불렀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여성 무당이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곳의 공기가 무겁다고 말했다. 뭔가 거대한 존재가 이곳을 스쳐 지나갔다고 했다. 그녀는 아이 앞에 앉자 의식을 올리지도 기도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말하였다. 이 아이는 타고난 아이야. 평범한 영매가 아니야. 이 아이가 보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 순간부터 그 소녀는 작은 샤먼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은 기록되었다. 처음의 묘사들은 붉게 물든 하늘, 도시 위로 내려오는 구름들, 목소리도 방향도 없이 그림자처럼 떠도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소식을 전하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예언은 바람이 거꾸로 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바람은 오지 않아야 할 곳에서 올 거예요. 깃발들은 하늘과 싸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날씨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한국의 영적 원로들과 무속 전통의 학자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거스르는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 뒤바뀌는 것이었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예언은 말한다. 바람이 바뀔 때 한 어른이 깃발을 떨어뜨릴 것이고 한 아이가 그것을 들어 올릴 것이다. 이것은 예언의 상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의 단절을 의미한다. 지도자의 몰락, 예기치 못한 등장, 어쩌면 위기의 시작조차 될 수 있다. 작은 샤먼은 계속해서 묘사했다. 그녀는 그날 사람들이 북쪽을 향해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왜 걷는지도 모른 채 질문도 없이 그저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 이미지는 통제 불가능한 집단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 일어날 대전환, 이전에는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던 흐름이 뒤집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거꾸로 부는 바람에서 시작된다. 소녀는 또한 정지에 대해 말했다. 전봇대들이 흔들리고 휴대폰이 멈추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것이며 오직 거울만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 묘사는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그것은 모든 것의 정지, 디지털 질서의 붕괴, 전력의 차단, 통신의 일시적 종료, 그리고 고립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서울에 대한 비전이었다. 그녀는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검은 새를 보았다고 말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였다. 마치
외가리 같지만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그녀는 그 새가 서울을 3바퀴 돌며 날았고 3번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직후 모든 것이 멈췄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 거리, 병원이 멈췄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멈춰 있었다. 마치 그들 안에 무언가도 함께 멈춰버린 것처럼. 한국 전통에서 정체불명의 새의 울음소리는 깊은 변화의 예고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 울음이 3번 반복될 경우 그 상징은 최후의 경고로 격상된다. 셋은 끝의 숫자이다. 단절, 폐쇄, 마무리의 수다. 소녀는 말했다. 그 새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2마리는 이미 왔고 3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은 흥미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메시지이다. 암호이다. 경고이다. 여기까지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조용히 형성되고 있지만 곧 외면할 수 없게 될 어떤 것. 그 소녀가 본 것은 어쩌면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는 단지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경제, 정치, 영성, 재난, 그리고 집단적인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이 느낀 것을 적어라. 당신의 인식이 열쇠의 일부일 수도 있다. 예언은 피를 토하는 하늘도 웃는 까마귀들도 끝이 아니었다. 그 소녀가 본 것은 이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녀의 비전은 매일같이 나타났고 마치 더 큰 무언가가 그녀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공책에 그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기억이라 부르며. 그녀의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그 문장들은 마치 다른 시간에서 온 것 같았다고. 서울이 문을 닫았다. 사람들이 북쪽으로 걸어갔다는 문장들이, 물속의 불, 바람에 뽑혀나간 나무들, 창문이 안을 향한 집들과 같은 불가사의한 상징들과 뒤섞여 있었다. 소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이제 바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불지 않아. 나무들은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있어. 깃발은 더 이상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영적 징조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바람은 보이지 않는 힘의 방향을 상징한다. 그 바람이 반대로 불고 스스로의 본성을 거스를 때 운명은 다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 깊은 것이 끊어졌다. 흐름이 배신당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길에는 더 이상 익숙한 자취가 없다. 그녀의 가장 강렬한 비전 중 하나에서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키 큰 남자가 사람들로 가득 찬 건물 앞에서 깃발을 접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든 건 한 아이였고 바람이 그 깃발을 뒤로 끌고 갔어요. 그 이미지는 분명했다. 하나의 단절, 리더십의 퇴장, 그리고 약하고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시대의 끝과 아직 얼굴 없는 또 다른 시대의 시작으로 해석했다. 힘의 상징적인 교체, 그리고 어쩌면 반드시 공정하진 않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간의 탄생. 소녀는 또한 무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북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들은 걷고 있어요. 왜 걷는지 몰라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이 알 수 없는 방향을 향한 행진,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단적인 상태였다. 일종의 정신적 항복, 이름 없는 건너.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충동에 의한 것이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뿌리와의 단절, 방향 감각의 상실, 내면의 목소리와의 단절로 해석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소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 이렇게 썼다. 전선이 흔들려요. 그런데 바람이 없어요. 새들은 날지 않아요. 전화기는 멈췄고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오직 거울만 계속 움직여요. 이 장면은 해석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모든 것이 멈춘 가운데 반사된 이미지만이 살아있다. 마치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도 반응할 힘조차 남지 않은 듯한 상태. 거울은 의식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것만은 남아있다. 하지만 그 거울을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또 다른 환상 속에서 소녀는 거대한 검은 새가 한 도시 위를 날아다니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녀는 그 새를 학학학이라 불렀다. 존재하지 않는 외가리의 일종이다. 그녀는 그 새가 건물들 위를 3바퀴 돌며 날았고 3번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울음소리 이후 문들이 닫혔고 불빛이 꺼졌으며 사람들은 멈췄어요. 도시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달리지도 않았다. 단지 멈춰섰다. 그 새는 사라졌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마비를 남겼다. 집단적인 침묵, 그리고 허무. 그 세 번의 울음은 경고의 세 단계로 해석되었다.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경계선, 그리고 세 번째는 움직임의 종말. 붕괴는 폭발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정지로 온다. 부재로 온다. 지나치게 많은 침묵으로 온다. 소녀는 또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녀는 말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장면은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마저 떨게 만들었다. 그것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지만 그 반대편에는 텅 빈 것뿐이었다. 기능을 잃어버린 제도, 존재하지 않는 권력, 버려진 구조. 다음 환상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찾아왔다. 소녀는 하얀 종이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움직였을 때 그녀는 거대한 나무를 그렸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늘에 닿는 가지를 가진 나무. 그 아래에는 가족들이 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무는 통째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땅은 갈라졌어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예언의 시작이었다. 소녀는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그 나무는 베인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뽑힌 거예요. 썩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언의 언어에서 나무는 안정, 전통, 보호의 상징이다. 지탱하고 감싸고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 그 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늘이 없고 중심이 사라졌으며 공동체를 지탱하던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또 말했다. 땅이 두 쪽으로 갈라졌고 사람들은 그 틈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 장면은 징조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전율을 안겼다. 갈라지는 땅은 내면의 분열을 의미한다. 감정의 균열, 단순한 지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부의 균열이다. 사상과 가치, 정체성의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아무도 그 틈을 건너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단지 그 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들은 나란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오른쪽을, 다른 사람은 왼쪽을 보고 있었어요. 서로를 보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완전한 단절의 초상이다. 대화의 죽음,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다리를 허물고 벽을 세우며 각자가 자신의 현실 속에 갇혀 사는 문화의 도래. 나라는 두 개가 된다. 영토가 아닌 영혼에서. 그 직후 소녀는 속삭였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태우지 않아요. 아직 살아있던 것을 태워요. 이 문장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고통을 안겼다. 불은 보통 정화의 상징이지만 여기서의 불은 남아있던 생명력을 파괴한다. 이미 죽은 것을 데려가지 않고 희망을 가져간다. 새로움, 가능성, 다시 피어날 수 있었던 것들을 불태운다. 정화가 아닌 매장, 아직 살아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불의 도래. 또 다른 환상에서 그녀는 말했다. 강이 올라와요. 그런데 물을 가져오지 않아요. 먼지를 가져와요. 강은 상징의 언어에서 생명, 지속, 풍요를 뜻한다. 그러나 강이 물 대신 먼지를 품고 오면 그것은 불임을 뜻한다. 결핍을, 끝나버린 순환을, 자연의 역할이 뒤집힌다. 생명을 주던 것이 재앙이 된다. 시원함을 주던 것이 숨을 막는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에 대해 말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말은 표현의 붕괴로 해석되었다. 말하고 싶어 하는 민중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 외침이 메아리 없이 사라지는 사회. 고통조차 침묵당한 듯한 뿌리까지 억눌린 현실. 그 다음은 반사에 대한 환상이었다. 소녀는 몸을 떨며 말했다. 벽에 거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거기서 다른 얼굴을 봤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자기 얼굴이 아니었어요. 거울은 자아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장면은 자아의 완전한 상실을 보여준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왜곡된 모습, 조각난 정체성, 우리라는 개념의 소멸, 거짓된 자아의 무한한 복제, 가면의 혼란. 소녀는 울기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잊었어요. 가장 신성한 연결, 즉 유대가 무너진 것이다. 세대 간의 단절, 어제와 오늘의 단절, 돌봄과 뿌리 사이의 단절,
민족은 감정적 유산을 잃는다. 자신을 만들어낸 기억을 잃는다. 그리고 기억 없는 상태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또한 소리에 대해 말했다. 북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일정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북을 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얼굴 없는 소리, 보이지 않는 인도자, 누가 이끄는지 모른 채 따라가는 행진, 누구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묻지 않는다. 단지 그 리듬에 자신을 맡길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까지 중 가장 어두운 계시가 찾아왔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썼다. 문이 없는 집, 창문은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이미지는 명확하다. 민중은 스스로를 닫는다. 구조는 닫힌다. 남는 것은 공허뿐. 모든 것이 내면으로만 향하고 외부는 부정된다. 하지만 그 내면조차 비어있다. 영적 공허의 상징이다. 소녀는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아직 마지막 문을 보지 못했어요. 그 문이 열리면 시간이 바뀔 거예요.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새로운 현실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말로 기록되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엇,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 하지만 그것은 모든 시도가 실패한 후에야 올 것이다. 마지막 피난처마저 무력함을 드러낸 그 이후에 계시 하나하나가 더해질수록 작은 예언자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그녀의 눈은 점점 멀어졌다. 마치 너무 많은 것을 본 듯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말로 옮기기조차 버거운 무게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손으로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다. 끝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경고예요. 그 다음부터는 돌아갈 수 없어요. 오직 건너야 해요. 이후의 계시들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순한 상징이나 어두운 은유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날카롭게 다가왔다.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던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벽들이 숨을 쉬어요. 하지만 지켜주지 못해요. 들어오는 건 바람이 아니에요. 부재예요. 그녀가 묘사한 이 부재는 조용한 존재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집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집에는 지붕이 있어요. 그런데 천장이 없어요. 비가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붕괴는 가장 안쪽에서 시작된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민중, 함께 있지만 단절된 가족들, 같은 공간을 나누면서도 같은 영혼은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다. 감정적으로 침식된 껍데기만이 남아있다. 소녀는 다시 음식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었다. 냄비는 뜨거워요. 그런데 그 안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김, 그리고 배고픔. 이 이미지는 본질의 위기를 드러낸다. 단순히 경제의 붕괴가 아닌 존엄성의 상실. 겉으로는 작동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비어있다. 불 위의 냄비는 풍요의 환상이다. 그 속에 음식이 없다는 것은 정상처럼 보이는 모습 뒤에 숨은 굶주림, 가려진 결핍. 또 다른 순간 소녀는 새로운 장면을 묘사했다. 온 들판이 사람들로 덮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누워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장면은 희망의 사망으로 해석되었다. 물리적인 비극이 아니라 집단적 영혼의 소진. 민중은 존재하지만 누워있다. 침묵 속에, 무기력하게. 마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듯이.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뒤집혀 있었고 태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울이 있었어요. 이 뒤집힘은 영적 질서의 궁극적 붕괴다. 보호와 인도의 상징인 하늘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제 하늘은 오직 우리 자신을 반사할 뿐이다. 별이 아닌 산산조각난 자기 모습만을 보여주는 거울, 길을 잃은 세대의 눈빛을, 방향 없는 정체성을 되돌려주는 차가운 반사. 소녀는 점점 더 자주 같은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분열, 분리. 어느 공책에는 중앙이 갈라진 지도를 그려놓았다. 뚜렷한 경계선은 없고 오직 균열만 있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남겼다. 나라는 무기로 갈라지지 않아요. 말로 갈라져요. 이 비전은 영적 지도자들과 해석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왜냐하면 이는 붕괴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전쟁도 침략도 아니다. 그것은 언어에서 온다. 담론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부에서 천천히 기반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같은 민족인데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해요. 그런데 다들 자신이 옳다고 믿어요. 이 단순한 문장은 깊은 균열을 드러낸다. 의견, 세대, 지역 간의 완전한 단절. 누구도 더 이상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모두가 소리 지르고 모두가 서로를 비난하며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의 결은 찢어진다. 그 뒤에
그녀는 하나의 길을 본 비전을 전했다. 그 길은 길었어요.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구멍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 걸었어요. 이 예언은 반복의 순환을 고발한다. 인식되지 않는 실수들, 무시되는 경고, 넘어졌음에도 다시 같은 길을 걷는 집단적 무지. 그 길은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흐름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구멍은 멈춰야 할 지점이다. 고쳐야 할 자리.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또한 그녀는 말했다. 지도자들은 의자를 바꿨어요. 그런데 테이블은 그대로였고 천장이 무너졌어요. 이는 가짜 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다. 이름만 바뀌는 권력,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민중은 지켜볼 뿐.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모두 위에 권력을 흉내낸 이들조차 포함된다. 다른 장면에서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하얀 분필로 땅에 글을 썼어요. 그런데 바람이 모든 걸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 썼어요. 울지도 않고. 이 이미지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혼돈 속에서도 버티는 순수함. 아이들은 새로운 세대를 상징한다. 흔적을 남기려 한다. 그러나 체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우고 검열하고 수정한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쓴다. 아무도 읽지 않더라도. 그녀는 신앙에 대해서도 말했다. 사원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단은 비어 있었어요. 이는 기계적인 종교성의 초상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소를 찾지만 믿음은 이미 떠나 있다. 연결은 사라졌다. 의식은 계속된다. 하지만 존재는 없다. 이 장면 속에서 신은 쫓겨난 것이 아니다. 잊힌 것이다. 소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환상을 전했다. 바다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말라 있었어요. 파도는 몰려왔지만 먼지만 가져왔어요. 바다는 전통적으로 정화와 계시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사막이 되었다. 한때 깨끗이 씻어내던 힘이 이제는 숨을 막히게 한다. 생명을 가져오는 대신 망각을 안겨준다. 그 이후 그녀는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한 문장을 썼다. 도움을 외치는 자들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하는 자들은 따랐어요. 감각의 전복, 진실을 외치는 이들은 외면당한다. 침묵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자들이 기준이 된다. 도덕의 혼란, 무관심의 숭배, 수능의 우상화. 이 연속된 비전의 마지막은 그녀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나라가 둘로 나뉠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할 거예요. 이는 지리적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땅 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영적 민족,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 기억을 가진 집단들. 다리는 없고 끈도 없다. 그저 긴장 속에 공존만이 남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빨간 선들로 둘러싸인 문장을 공책에 남겼다. 아직 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경고를 못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만약 이 말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보나요?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무엇이 두렵고 혹은 무엇을 바라나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깨어나야 할 사람과 나누세요. 비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